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강의하고 있는 전재성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 11월 3일에 있었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다음부터 미국의 신행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한미 관계도 매우 다른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미국 신행정부의 등장과 한미 안보 협력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든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 세계 질서, 그리고 미국의 외교 전략, 또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인 미중 관계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물려받은 미국은 사실 예전에 우리가 알던 매우 강한 그런 패권의 리더십을 갖춘 미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991년에 냉전이 종식되고 구소련이 멸망된 이후에 미국의 소위 단극 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엄청나게 강한 국력을 가지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패권 국가가 되리라는 기대가 팽배했었습니다. 그러나 1991년부터 2020년 현재의 시점까지를 되돌아보면 미국이 가장 강한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국력은 세 번의 위기 이후에 매우 약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1990년대는 미국이 지난 공산권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확장해가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9월 11일 우리가 아는 9.11 테러가 발생하고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9.11 테러는 물론 테러리스트들의 불법적인 폭력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 근저에는 중동의 정치 지형이라는 매우 복잡한 사건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 개입하게 되면서 중동의 많은 국가들은 미국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고 단극 체제 속에 유일한 지도국인 미국은 중동 그리고 중동뿐 아니고 비서구의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미국이라 해도 세계 모든 문제를 관리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9.11 테러와 같은 극단적인 사건도 벌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08년에는 경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소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여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1990년경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하는 이념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미국의 자본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진했습니다. 그 여파로 세계 많은 국가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혜택을 본 것도 사실이지만 빈부 간의 격차도 심해진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미국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여파로 미국 내 경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미국 내의 빈부격차, 미국의 자본주의 모델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등장하고 중국 역시 미국의 자본주의 모델이 반드시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기에 이릅니다. 2008년 이후로 미국의 리더십이 경제적 측면에서 또한 매우 약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시작된 중국발 코로나 사태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미국이 자유주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미중 간의 협력을 이루고 또 다자주의적인 국제체제의 리더십 하에 코로나 사태를 적극적으로 해결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소위 신형 대국 관계의 협력 관계였더라면 코로나 사태는 지금보다는 훨씬 협력적으로 전개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미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 나서 미중 간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무역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미중 관계도 계속 악화일로에 있었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해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코로나 사태를 조기에 종식해야 되는 정치적 압박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과거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미국은 지금 세계 최대의 확진자와
최대의 사망자를 안고 있는 국가입니다. 또한 확진자 중의 사망률도 높아서 미국의 전체적인 의료 체계 및 국내 정치에서의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이든 당선인이 물려받고 있는 미국은 전체적인 단극 체제라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이미 30년간 상당히 약화된 그런 미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바이든 정부가 이런 미국의 국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시 패권적인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은 무엇보다 미국의 국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력, 또 약한 경제력에서 비롯되는 국방력의 문제점, 또 트럼프 정부 때 많이 약화된 미국의 이념적인 리더십 이런 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이든 정부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패권 지위를 재탈환하는 것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지요. 바이든 정부는 향후 10년을 목표로 많은 재원을 기후변화, 환경, 일자리 창출, 또 바이오와 첨단 산업, 교육, 국민들의 생활 향상, 인프라 등에 투입하려는 계획을 이미 공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중산층이 약화되고 또 제조업이 몰락해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고 있고 또 새로운 성장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술 혁신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소위 Build Back Better라고 하는 국력 회복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외교가 잘못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런 외교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력의 증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로써 1945년 이후에 미국이 추구해왔던 소위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보완하고 다시 갱신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교정책 방향 역시 기존에 트럼프 정부가 추구해왔던 거래 중심 또는 미국 국익 중심의 외교 정책에서 다른 국가들과 함께 국제정치적으로 옳은 규범에 기반하는 외교로 선회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다자주의, 동맹, 규범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자주의란 미국이 결정을 내리더라도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공동의 동의 위에서 외교 정책을 결정한다는 보다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외교 정책의 방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동맹에 대한 압박을 가했던 미국의 정부에서는 보기 매우 어려웠던 그런 예외적인 정부였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경제가 어렵기도 했고 동맹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과다하다는 미국 국민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중국과 경쟁을 하고 또 엄청나게 복잡한 세계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미국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이든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념과 가치 또 이익을 공유하는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외교 정책을 추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이러한 공동의 노력은 미국의 이익에 기초하기보다는 다른 국가들과 동의할 수 있는 규범에 기초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범이란 다자주의, 자유주의, 또 국제기구의 중요한 규칙들, 인권, 민주주의, 또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와 같이 지난 1940년대 이후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동의해온 그런 외교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부족한 국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맹국들의 도움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고 중국과 또는 러시아, 미국이 이야기하는 소위 권위주의 국가들의 공격적인 외교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억제 전략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연합체 또는 Democracy 10 또는 D10과 같이 이야기되는 세계적인 민주주의 연합체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하나로 힘을 합추어서 민주주의 국가들의 공동의 이념에 기반한 세계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의 방향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바이든 정부의 중국의 전략입니다. 이미 트럼프 정부서부터 미중 관계는 경쟁과 심지어는 대립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과거 4, 50년간의 미국의 중국 협력 전략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쏟아내 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국이 미국 시장으로부터 얻고 있는 막대한 무역 흑자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도 동아시아에서 점차 많은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변국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펴왔고, 또 1대1로 전략이라고 하는 영향권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통해서 서부로 전진해서 지금은 중동, 유럽까지 영향력을 확장하는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런 바이든 정부를 전략적 경쟁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시각은 바이든 정부에서 지속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국익과 가장 중요한 이익에서 경쟁하는 전략적 경쟁자라는 인식인 거지요. 하지만 트럼프 정부처럼 미중이 양자적 관계에서 경쟁하는 것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국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동맹의 힘을 얻을 때 훨씬 더 강력한 대응 전략을 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자주의적인 규범을 활용하기도 하고 양자 동맹을 활성화하기도 하고 또 아시아의 동맹 네트워크와 유럽의 동맹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창출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하는 전략을 펼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미중 간의 경쟁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술이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양자 컴퓨팅, 군사 부분에서는 무인 전투에 해당되는 드론 기술이나 로봇 전쟁과 같은 다양한 기술이 미중 관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이 기술 면에서 앞서가지 못하도록 경쟁을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마구잡이식의 중국 압박 전략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국제사회에서 형성된 규범에 기반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중국이 공정하지 못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도록 압박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대중 전략 중에 유독 관심을 끄는 부분은 바이든 정부의 경우는 중국과 경쟁을 하지만 협력도 같이 한다라는 전략적 방향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주로 경쟁 쪽에 치중했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비중이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 부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 보전, 또 팬데믹이 재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막는 정책,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서 안보적으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것 등이 바이든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핵심 전략입니다. 지금 미국이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 배출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이 그보다 훨씬 많은 세계 제1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입니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이 힘을 합쳐서 협력하지 않으면 앞으로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은 2050년,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협력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전략이 우리가 트럼프 정부 때 보아왔던 미중 간의 극렬한 경쟁 또는 대립, 결국 파국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그런 관계로만 유지될 것이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 미국의 대중 전략은 상당 부분 성공을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소위 관여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일회적인 협력이 아니고 긴 기간 동안 구조적으로 협력을 해서 중국의 생각과 구조를 점차 바꾸는 그런 전략입니다. 중국도 중국적 특색의 발전 전략을 택하지만 또 국제사회나 국제체제의 규범에 맞는 변화도 스스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대중국 관여 전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중 간의 협력의 가능성은 조금 더 열려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아직까지는 중국에 대한 전략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관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변수가 미중 관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의 미중 관계의 시나리오도 그에 따라서 다른 여러 가지 모습을 띌 것입니다. 우선은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욱더 지정학 경쟁이 심화되고 세계화에 역행하는 반세계화적인 대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미국이 계속 보건 위기를 겪는다면 리더십이 약화될 수도 있고 미국의 지구적 역할이 다른 국가로부터 더 많은 회의론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그런 미국의 약화된 국력을 활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코로나의 변수는 지금 여태까지 있어 왔던 미중 전략 경쟁을 더욱 악화시키는 그런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경향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추세로서 미국의 새로운 세대들, 소위 밀레니얼 세대들의 지향을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새로운 세대들은 2000년부터 세 번의 위기를 몸소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세계적으로 힘을 투사해서 얻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카고 카운슬이라고 하는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이가 낮을수록, 즉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일수록 조금 더 고립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난 미국민들은 더욱더 고립주의적인 지향을 갖게 될 것으로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정부는 다자주의와 규범에 입각해서 중국과의 협력, 더 나아가서 장기적인 대중국 관여도 옵션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사태를 미중이 함께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지구적인 문제로 인식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계적 차원의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면 조금 더 조절되고 지혜로운 세계화로 나아갈 수도 있고 미중이 좁은 관점에서의 지정학 전략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세계가 감당해야 될 엄청나게 많은 공동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미국 내의 대중 담론의 지형은 여전히 형성 중이고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을 좌절시키는 노력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존을 하고 또한 전략 협력이 필요하다는 미국 내 의견이 있는 만큼 앞으로 바이든 정부가 주도하는 미국, 물론 그런 바이든 정부의 전략 방향에 반대하는 많은 다른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견들이 어떻게 수렴되어 갈지 유심히 지켜볼 일이고 한국으로서는 그런 대중 전략에 대해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많은 의견을 인풋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대응을 다음에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미중 대립이 심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중 이외의 다른 국가들, 즉 제3세력의 국가들은 미중의 대립 속에서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대립이 미중 간의 화해가 불가능한 이념 대결로 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 또 다자주의 기범을 강화하려는 국가들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도 이런 제3세력 국가들의 노력에 힘을 맞추어서 미중의 대립이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고 논리를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중의 세력 경쟁의 가장 핵심적인 지정학적인 중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대국 정치 논리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역 패권으로 등장하려는 생각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고 지구 거버넌스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국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 우위를 명백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과 전략 경쟁을 벌이더라도 군사적 충돌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기술 혁신에 의존해서 길게 보고 미국을 압도하려는 노력을 서서히 기울이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드시 미중 대립으로 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것이 한국에게도 매우 유리하고 또 다른 국가들도 함께 이러한 질서를 만들어 온 것인 만큼 미중이 두 국가의 대립으로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저해하는 노력을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군사 이외의 경제적 상호 의존, 또 앞으로 닥치게 될 지구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미중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한국도 다른 국가들과 함께 일깨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미중의 경쟁 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이루어온 다자주의적 측면을 일거에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그리고 중국도 보다 협력적인 질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도 지난 30년간 추구해왔던 패권 전략과는 조금 더 다른 제3세계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또 경제적 측면에서도 다른 국가들의 입장을 더욱 고려하면서 동맹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펴도록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미국에 요구할 필요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추구해야 될 전략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강대국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미중 모두 상당한 피해를 보아가면서 전략적 경쟁을 벌이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이런 피해를 아주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는 우리 스스로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가질 입장을 명백히 하고 그런 원칙에 기반해서 우리가 닥치게 될 여러 사안별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피해를 가능하면 최소화하고 또 피해가 우리 국민들이 골고루 부담해서 어느 한편으로 치중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중 관계 속에서 중국의 다양한 경제적인 강압적 수단들, 우리가 사드 사태 이후로 경험했던 중국의 경제적 제재와 보복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과 함께 현명하게 대처해서 규범에 따른 대중 전략을 추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 동맹 관계에서는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군사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동안 그런 면에서 중국이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기간 동안 한미 협력을 기초로 해서 지금 현재의 자유주의 질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핵심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관여 정책의 공간을 넓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 간의 협력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중국을 관여하고 다른 편으로는 다자주의 질서를 강화해서 기존의 다자주의와 자유주의에 기반한 세계 질서를 공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한테 직접 부딪혀 있는 많은 국익의 요소들, 해양 영토, 수송로, 또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제공해야 되는 다양한 공공재들, 그것이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향후 중국이 제기할 수도 있는 구체적인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미리 철저히 대응해서 어떤 위협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그에 대한 지표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한미 간 또 한미일 간의 중국의 현상 변경 노력이 있을 경우에 어떠한 형태로 대응할 것인지 꾸준히 전략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2021년부터 시작될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은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중의 전략 경쟁 또는 미국의 외교 정책을 상수로 놓지만 말고 미국의 외교 정책 또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도 한국의 입장 그리고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국가들의 입장을 같이 제시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중견국으로서 조금 더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최경준입니다. 다음번 플라자 프로젝트 강연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 경쟁이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외교적 대응을 베트남, 미얀마, 그리고 필리핀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국가들이 어떻게 미중 갈등이라는 이러한 일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적인 차원에 있어서 어떤 통합된 그런 대응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